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배울 단어는 6단원이고요. 보시면 보이죠? 나의 문학, 나의 꿈이라는 단원이고, 그 중에 첫 번째 단어, 문학을 보는 다양한 눈이라는 부분을 배울 건데요. 천양이의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는 작품이랑 박완서의 엄마의 말도 2, 그래서 시와 소설 작품을 통해서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그리고 문학 작품을 생활화하는 그런 태도를 기르는 활동,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단원이고요. 작품에 대해서 스스로 해석해보고 평가해보고 그걸 서로 비교해보는 실제로 그런 문학작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그리고 그런 관점이 매우 다양하다라는 거, 그거를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기 246쪽 교과서 페이지, 짜자잔, 246쪽에 보시면 여기 학습 목표 보이시죠? 주체적으로 감상하는 안목, 그리고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 기르는 방법. 그래서 타당한 근거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문학작품에 반영된 가치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할 줄 아는, 능동적으로 향유하고 생활화하는 태도. 요게 궁극적 목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생활열기에 나와 있는 거는 동일한 영화를 본 뒤에 서로 다르게 평가한 그런 내용이니까 뭐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그 다음 장, 거기 247쪽 알아두기부터 시작할게요. 이 단원의 핵심 개념 부분입니다. 자, 문학작품의 주체적 해석과 평가 부분 보이죠? 첫 번째 문단 시작할게요. 동일한 문학작품이더라도 그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그 다음 줄치죠. 감상하는 사람의 관점이나 감상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거기 줄치시고 쓰세요. 작품의 해석과 평가는 주관적 행위이다 라는 뜻이에요. 작품의 해석과 평가는 주관적 행위이다. 쓰셨죠? 자, 이처럼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주관적 행위이지만 타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거기 묶어서 정리.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것. 됐죠? 그 다음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따져보거나 혹은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비교하면서 여기 묶으셔서 정리. 작품을 수용하는 바람직한 태도. 했어요? 그 다음에 자, 그렇게 해야만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문단 정리. 문학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방법. 문학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방법. 됐죠? 자, 그 다음 작품을 감상한 뒤에는 그 다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여기 묶으시고 감상의 폭을 넓히는 방법 썼어요? 감상의 폭을 넓히는 방법. 자, 그 다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같거나 다른 점을 비교, 평가. 됐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자신의 해석과 다른 사람의 견해를 비교하고 화살표, 비판적 안목을 기를 수 있는 방법. 비판적 안목을 기를 수 있는 방법. 더불어 자, 거기 자신이 해석하고 평가한 결과를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여기 묶으시고 정리.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문학을 향유하는 방법.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문학을 향유하는 방법. 하셨어요? 자, 여기 마무리 문단 정리.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르는 방법.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르는 방법.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를 보죠. 짜잔,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는 천양이의 시입니다. 자, 간단하게 핵심 정리 먼저 하고 본문 들어가죠. 가을의 첫 번째 자유시, 서정시. 될 수 있죠? 자유시, 서정시. 성격은 교훈적, 사색적, 어조, 단정적이라는 말 아시죠? 단정적. 딱 잘라서 분명하게 표현하는 거 단정적. 그 다음에 예찬적. 예찬, 대상에 대한 찬양.
그 다음 제재, 중심 소재는 다양한 사람들의 손, 그 다음 주제,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삶의 가치.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삶의 가치. 그러니까 이 시는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세야말로 성자처럼 가장 거룩하고 훌륭하다라는 점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특징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일한 시어나 식구, 그리고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운율 형성. 동일한 시어나 식구,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해서 운율 형성. 그 다음 두 번째, 대조적 의미의 식구를 제시해서 주제부가 됐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1연 들어갑니다.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자, 봅시다. 구두 닦는 사람, 거기 체크하시고, 구두 닦는 사람, 자, 거기 묶어서 쓰세요. 뭐라고 쓰시느냐? 화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 첫 번째. 화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 첫 번째. 화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 1 하셨죠? 자, 그 다음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근데 거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도 있어. 그치? 매 연마다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역시나 또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쭉 반복이 되죠.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는 묶어서 쓰세요. 뭐라고? 그치? 자, 동일한 식구의 반복 하시고요. 동일한 식구의 반복 하고, 동일한 식구의 반복, 화살표, 운율 형성. 동일한 식구의 반복, 화살표, 운율 형성. 자,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 그리고 흰 것, 서로 대조적이죠? 대조 체크하시고요. 자,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대요. 흰 것만이 빛나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1연. 자, 첫 번째 같이 있는 대상이 그치, 구두 닦는 사람이야. 정리합니다. 구두 닦는 사람에게서 빛이 남. 구두 닦는 사람에게서 빛이 남. 했죠? 구두 닦는 사람에게서 빛이 남.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누구야? 그치, 창문 닦는 사람 체크하시고. 자, 시적 화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 2.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시적 화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 2.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창문 끝을 보면, 자, 이번에도 역시나 대조적인 그런 시어가 나와요. 누구? 비누 거품, 그리고 맑은 것.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맑은 것만이 빛나는 건 아니다. 역시나 대조.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 2연. 자, 이번에는 창문 닦는 사람에게서 빛이 남. 창문 닦는 사람에게서 빛이 남. 됐죠? 세 번째. 자, 청소하는 사람 체크하시고, 자, 시적 화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 세 번째.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길 끝을 보면, 역시나 대조적 존재 누구? 쓰레기. 그 다음 깨끗한 거. 서로 대조.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나고요. 깨끗한 것만이 빛나는 건 아니다. 문장 구조 완전 똑같죠. 단어들만 바뀌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 3연. 청소하는 사람에게서 빛이 남. 청소하는 사람에게서 빛이 남. 봐봐요. 자, 뭐뭐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그 끝을 보면, 뭐뭐에서도 빛이 나. 뭐뭐만이 빛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의 구조가 지금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그 뒷장 보면 4연도 비슷한 구조거든요. 5연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 1연부터 4연까지, 그쵸? 1연부터 4연까지가 여기다 정리. 규칙적인 반복, 앤드 변화.
자, 1형부터 4형까지의 구조가 규칙적인 반복과 변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시적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이 첫 번째 구두 닦는 사람, 두 번째 창문 닦는 사람, 세 번째 청소하는 사람이야. 그 세 대상을 묶으세요. 세 대상을 묶어서 쓰세요. 일반적으로 선망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망하는 일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닦거나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정리됐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망하는 일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닦거나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4연. 역시나 구조는 반복됩니다. 자, 4연. 이번에는 뭘 닦아? 그치, 마음 닦는 사람들이래. 이건 좀 특이하네. 마음 닦는 사람들, 거기 체크하시고. 자, 요게 시적화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 네 번째예요. 시적화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 4 쓰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마음만 따로 묶으세요. 마음만 따로 묶어서 정리. 외면적 가치보다 중요한 것. 됐죠? 역시나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반복되고요. 자, 마음 끝을 보면, 자, 역시나 대조되는 거 뭐 나와?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보이는 빛. 요거 두 개가 서로, 그치, 대조죠.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빛, 대조.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빛만이 빛은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야? 여기 두 개 묶어서.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했어요?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고 하나가 더 붙어 있어. 4연에는. 그게 뭐냐? 중요한 말 있죠. 닦는 것은, 거기 중요한 거.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이란 말이 있어요. 거기.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 체크하시고, 요게 닦는 행위의 의미. 닦는 행위의 의미 쓰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4연 정리합니다. 4연, 마음을 닦는 사람에게서 빛이 남. 즉, 닦는 행위라는 것은 무언가에 빛을 내서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치, 의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됐죠? 닦는 행위라는 것은 무언가에 빛을 내서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얘기를 여기에다가 그치 묶어서 써줘요. 닦는 행위는 무언가에 빛을 내서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 가치 이런 뜻이지. 의의가 있음. 됐죠? 마지막 5연. 성자가 된 청소부는, 성자 알죠? 성자? 지혜와 덕이 뛰어난 그런 본받을 만한 사람. 성자가 된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며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묶어서 사소해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도 성자처럼 거룩한 존재이다 라는 의미. 성자처럼 거룩한 존재이다 썼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끊고 5연 정리. 자, 5연은 성자처럼 거룩하고 훌륭한 청소부. 성자처럼 거룩하고 훌륭한 청소부. 됐죠? 그리고 여기 성자가 된 청소부, 여기 박스 치셔서 여기만 따로 묶어서 그 아래 정리. 화자는 청소부를 성자와 같이 거룩하고 훌륭한 존재로 바라보는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화자는 청소부를 성자와 같이 거룩하고 훌륭한 존재로 바라보는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뒷장 정리합시다. 4번 넘어갑시다. 첫 번째,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이 시의 내용, 표현 방식을 파악하시래요.
자, 대립적으로 제시된 식구들 찾고 함축적 의미 생각해 보라 했거든요. 이런 거야 뭐 우습지. 자, 검은 것 대 흰 것 나왔습니다. 그 다음 정리하죠. 비누 거품, 맑은 것. 정리할 수 있죠? 쓰레기, 깨끗한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빛. 잘 써요. 자, 그래서 요 앞에 건 뭐냐? 자, 거기 정리.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것들. 보잘것없다고 다 붙이는 거다.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것들. 됐죠? 그 다음, 그럼 흰 것부터 보이는 빛까지는 뭐냐? 여기.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 여기는 것들. 같이 띄우고 있다고.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 여기는 것들. 됐죠? 그래서 서로 대조죠. 자, 그 다음.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시적화자는 어떻게 인식했느냐? 정리.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들로 저마다 빛나는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다. 됐죠? 정리합시다. 세 번째, 아이고 넘어갔네요. 세 번째, 표현 방식 두 가지 써요. 첫 번째, 동일한 시어나 식구, 쉼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음. 첫 번째, 됐죠? 두 번째, 대조적 의미의 식구를 제시하고 있음. 됐죠? 그 다음 효과 두 가지 씁니다. 첫 번째, 운율감을 형성한다. 두 번째, 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한다. 효과 두 가지 됐죠? 그 다음 넘어가셔서 목표학습 주체적인 관점에서 감상하고 평가해보라 라고 했는데, 자, 한번 주체적으로 감상을 해볼까요? 나는 이 시에서 뭐라고 할까? 거기 원하는 답을 써주죠.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대상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느꼈다.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 내용에 대한 그리고 형식에 대한 본인의 평가를 쓰라 라고 돼 있는데 뭐 사례를 예를 들어서 간단히 내용상 정리합니다. 내용상 작가의 개성적 인식과 삶에 대한 성찰이 돋보인다. 해슈 작가의 개성적 인식, 삶에 대한 성찰이 돋보임. 그 다음 형식적 측면에서 통일성이 돋보이는 짜임새 있는 형식으로 통일성이 돋보이는 짜임새 있는 형식으로 주제를 잘 부각했다. 이 정도 됐죠? 자, 그 다음 3번 1, 2번의 감상과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써보라 했는데 일단 작품 안의 요소 쫑쫑쫑쫑 요거 다 쓰고요. 그 다음에 작품 밖의 요소 요거 다 써보면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일단 여기 좀 쓸 게 많으니까 정리를 잘 해두세요. 나눠서 작품 안의 요소부터 먼저 정리를 할 건데 첫 번째 작품에 담긴 주제면에 있어서 거기 옆에다가 정리하세요. 요게 1, 2, 3, 4 여기도 작가에 대한 연구 뭐 비평에서 한 요것도 4가지 이렇게 한 정리 하면 일단 작품 안부터 첫 번째 구두나 창문을 닦거나 청소하는 일 등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하고 있다. 요게 1. 그 다음 두 번째 검은 것, 비누 거품, 쓰레기 등은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기거나 선호하지 않는 것들인데 화자가 이런 것들에서도 빛이 난다 라고 한 것은 그 속에도 저마다의 가치가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가 두 번째. 이게 함축적 의미면에서 본 거지. 그 다음 세 번째. 동일한 시어나 식구,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며 흰 것과 검은 것 등
대립적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1형부터 4형까지는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마음 닦는 사람들을 등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병렬, 알죠? 쭉 대등하게 나열했단 말,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5연에서는 이들이 성자처럼 거룩하고 훌륭함을 말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작품 안의 요소고요. 그 다음에 작품 밖의 요소, 첫 번째, 천양희 시인은 고독과 허물을 잔잔한 음성으로 노래한 작품을 주로 발표하였으며, 감수성이 돋보이는 진솔한 시들로 독자들과 친숙해졌다. 이게 이제 작가랑 관련된 내용. 그 다음 두 번째, 천양희 시인의 대표작으로는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내적인 평안에 이르는 과정을 잘 담아낸 마음의 수수밭을 비롯하여 한 아이, 참 좋은 말 등이 있다. 작품 이름이에요. 작품 제목. 그 다음 세 번째, 독자들에게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대상을 바라볼 필요성을 깨닫게 하며 어떠한 삶이 가치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교훈적 효과가 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시대적 사회적 현실 보면 물질적 가치나 성과, 외모나 높은 지위 등 외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사회 현실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아둬야 되는 거는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다양한 그 감상 방법 중에 하나죠. 알고 계시죠? 어디에 중심을 놓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작품만, 작품, 다른 요소 다 제외하고 딱 작품만 놓고 해석하는 걸 절대주의적. 알고 계시죠? 절대주의적 관점. 그래서 절대론이라고도 하고, 내재적 관점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해서, 요거는 표현론적 관점. 요거는 이 작품을 쓰는 작가에 초점을 놓고 그 작가의 성장 배경이나 가치관, 체험 등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든 작품은 창작 당시의 삶의 모습을 충실함에 담아내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라서, 그치, 반영론적 관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작품을 창작하는 목적은 그 작품을 통해 독자에게 교훈이나 감동, 즐거움을 주는 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라서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관점 해서 표현론적 관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절대주의가 내재적, 그치?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세 개가 외재적 관점이라고도 하죠. 이거 잘 알아두세요. 사실은 얘가 중심으로 해서 문학작품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오거든요. 그거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4번에서 이 시에 대한 비평문 써보라 라는 거를 아마 수행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 목표학습에서 서로 돌려보고 서로 평가해 보시오 까지 하지 않았을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거기 뒤에 나와 있는 신문기사가 하나 있네요. 자, 이 신문기사를 토대로 해서 이 시를 자신의 삶과 연관해서 감상해보라 라고 했는데, 자, 이 시에서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이해해보고 제시된 신문기사에 등장한 인물의 삶의 모습과 유사한 사례의 경험을 떠올려보라 라고 했죠. 자, 거기 첫 번째 문단 내용을 보면 세계일주가 꿈이던 김땡땡 씨가 꿈 찾으러 갔다 꿈 선물하고 왔다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문단 내용은 읽어보세요. 첫 번째 문단 내용은 거기다 쓰세요. 네팔에 가던 중 네팔의 한 교사를 만나게 된 김 씨의 이야기예요. 쓰세요. 네팔에 가던 중 네팔의 한 교사를 만나게 된 김 씨.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은 여기 쓰세요. 소통망을 통해 타인에게 도움을 준 김씨. 됐죠? 그 다음 마지막 부분 정리하시고 세계 여행을 계속하면서도 네팔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준 김씨. 세계 여행을 계속하면서도 네팔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준 김씨. 됐죠? 자, 그래서 요거랑 뭐 유사한 사례는 자기가 어려우면서도 다른 사람 돕는 그런 사례는 많으니까 잘 써보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이런 거죠. 이 시에 마음 닦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간단히 여기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높은 지위에 있거나 많은 돈을 벌진 않더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깨닫고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외모, 학력, 재산 등의 외적인 요소보다 정직, 청렴, 배려 등 내적인 요소가 더욱 가치 있음을 믿고 자신의 삶에서 이를 실천하는 사람. 그 다음 세 번째, 자신을 늘 돌아보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성찰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 이 정도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고, 일상에서 어떻게 마음 닦는 일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유명한 소설이죠. 자,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시다. 자, 254쪽이요. 갈래 정리합니다. 전후소설이고요. 전후소설. 전쟁 전후로 나온 혹은 전쟁을 다룬, 소재로 다룬 그런 소설들을 전후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전후소설이고요. 그리고 중편소설이에요. 상당히 길어요. 중편소설. 그 다음 연작소설이에요. 엄마의 말뚝 2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알겠죠? 연작소설. 전후소설, 중편소설, 연작소설. 됐죠? 자, 그 다음 성격은 자전적 소설이라고 해요. 소설이지만 작가의 경험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성향을 지닌 소설들을 우리가 자전적 성격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전적이고 그 다음에 회상적이다. 회상적. 그 다음 제재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 그 다음 시간적 배경은 한국전쟁 당시, 그리고 분단이 고착화된 시기. 시간적 배경은 한국전쟁 당시, 그리고 분단이 고착화된 시기. 공간적 배경은 서울이고요.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 그 다음 주제. 전쟁이 남긴 상처와 분단 극복의 의지. 특징은 세 가지만 씁시다. 첫 번째, 전쟁의 아픔을 망각해가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 제시. 두 번째, 현재 시점에서 한국 전쟁 당시를 회상하는 내용을 삽입한 역순행적 구성 방식. 세 번째, 세 편의 이야기가 각각 독립된 완결성을 지니면서 서사적으로 연결된 연작 소설 중 한 편. 정리되셨죠? 거기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여기 나오는 엄마는요, 혼자서 두 자녀를 교육시키면서 되게 힘들게, 억척스럽게 우리나라의 그 힘겨운 현대사를 보내는 그런 여인으로 제시가 돼 있고요. 아들에 대한 그런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아들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아주 강한 그런 여인이지만 전쟁 중에 아들을 잃은 그런 불행한 사람으로 나오죠. 자, 거기 앞부분의 줄거리 봅시다. 어느 날 외출해서 돌아온 나는요, 친정 어머니가, 여기서 친정 엄마가 그 엄마야, 86세 고령인, 눈길에 넘어져서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요. 나는 딸이야, 딸. 자, 다리 골절로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듣고 늙은 나이 그 노령의 어머니가 큰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 자, 가족들을 보내고 홀로 병실에 남은 나는 어머니의 마취가 풀리기를 기다리다가 잠시 잠이 들었는데,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위기 시작이에요. 얼마나 잤는지 몹시 술렁거리는 그런 기미에, 그런 느낌에, 자, 엄마가 환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각 상태에서 막 두 손을 허공에 막 휘젓고 있는, 막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기척에 퍼뜩 일어났어요. 병실은 소리 없이 술렁이고 있었어. 자, 어머니가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었던 거지. 요거지, 연결. 그래서 여기가 묶어서 병실이 술렁였던 이유. 됐죠? 연결해놓고 병실이 술렁였던 이유. 그러나 무작정 휘젓는 헛손질하고는 달라 보였다. 자, 열심히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신중하고도 규칙적인 거야. 무슨 행동을 하는 걸까? 자, 그랬더니, 자, 나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잠시 잠이 달아나 버린 걸 느끼면서 화들짝 몸을 솟구쳐 먼저 불을 켰어요. 어머니는 얼굴을 잠깐 찌푸렸지만 두 손으로 하던 일만 멈추지 않아. 엄마 뭐해? 나도 모르게 어릴 때의 말투로 물어봤어. 그랬더니 보면 모르냐? 빨래를 했으면 윗돌이 빤스 양말은 양말길 개켜놔야지. 한 대 쑤셔 박으면 쓰냐? 엄마 결국 뭐하고 있었던 거야? 빨래를 분류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엄마 아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여기 화살표 해놔줘. 여기다 쓰세요. 빨래를 분류하고 개는 행동. 혼수 상태에서 엄마가 빨래를 개키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해되죠? 빨래를 분류하고 개는 행동을 함. 됐죠? 이 부분에다가 빨래를 분류하고 개는 행동을 함. 자, 그리고 이 부분 보면 모르냐? 빨래를 했으면 윗돌이 빤스 여기다 개켜놔야지. 수수박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 엄마가 지금 어디에 있어? 엄마의 의식이 지금 예전으로 가 있는 거야. 과거로. 이해되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어머니의 의식이 어린 남매를 키우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 있음. 됐죠?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차고 또렷했다. 아, 빨래라뇨. 좀 주무시지 않고. 아유, 이걸 이 모양으로 늘어놓고 잠이 와? 못된 것들. 자, 어머니가 쨍 하는 쇳소리를 내면서 나를 쳐다봤다. 눈에 푸른기가 한층 깊어져서 귀기가 감돌았다. 귀신 들린 것 같았다는 얘기.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렇지. 자, 여기 묶으시고. 엄마가 눈은 뜨고 있으나 왠지 환상을 보고 있는 듯한. 이해되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어머니가 환각 상태에 있음을 제시. 어머니가 환각 상태에 있음을 제시.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묶죠. 나는 불현듯 도망과 구원을 청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거기 묶으시고 쓰세요. 나 혼자 어머니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임을 예감. 나 혼자 엄마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예감. 됐죠? 자, 그 다음 그림이 아주 그냥 엄청 큰 게 있죠? 짠짠짠. 이렇게 못났니? 자, 그 다음 이렇게 많이 넘어갔어? 자, 그 다음 볼게요. 어머니의 손놀림은 허공에서 분주하게 빨래를 분류하고 개키고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기세가 등등했어요. 하루 전부터의 금식, 관장, 마취, 대수술 끝에 느닷없이 그런 기운이 솟다니 나는 놀랍다기보다는 다리가 후들댈 만큼 겁부터 났어요. 이때 간호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거기 끊고 문단 정리.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난 어머니가 환각 상태를 보임. 됐죠? 자, 그 다음부터 묶으세요. 어머니가 좀 이상하세요. 드립다. 헛손질을 하시고 헛것도 드립다. 세차게 마구 이런 뜻이에요. 자, 마구 헛손질을 하시고요. 헛것도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마취 끝에 더러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차차 나아지겠죠. 별로 신경 안 쓴다는 뜻이야. 간호원을 심드렁하게 별로 그냥 신경 안 쓰고 관심 없게 이렇게 말하고 체온하고 맥박 확인하고 나가버렸어. 나는 따라 나가서 어머니가 주무시게 해달라고 졸랐어요. 자, 그랬더니
아까도 그러셔서 아까 약 드렸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약이 안 됐잖아요. 어머니 참 그 약 잡수고 더 하신 것 같아요. 맞았어요. 그 약을 드시기 전엔 잠은 못 주무셔도 이렇게까지 헛것을 보시진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얘기했더니 그럴 리는 없지만 그 약이 부작용이라도 별일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임상시험 결과 가장 부작용 없는 걸로 알려진 신경항전제 투약했다. 이것보다 더 별일이 있겠냐. 우리 어머니 제정신 아니라니까요. 차차 나아지실 거예요. 그까지 신경안전제 말고 수면제든지 뭔지 간에 주사 좀 넣어든지 하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아니 이 큰 병원에서 별의별 수술을 다 해주는 그런 대종합 병원에서 그래 잠 못 자서 고생하는 환자 잠도 못 재워준다는 게 말이 되냐. 환자를 위해서 하는 일은 우리가 더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협조해줘야지. 이렇게 뗐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고 가요. 여기까지. 좀 길었죠. 여기까지 묶으시고요. 묶어서 쓰세요. 나하고 간호사하고 싸우는 거지, 그치? 거기다 쓰세요. 어머니의 이상 행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나와 간호원의 갈등 됐죠?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그런 변화를 되게 심상치 않게 여기지만 간호원은 별거 아니에요. 대수롭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 간호원이 휙 돌아서면서 쏘아붙였어. 나는 무안하고 노여워서 화난 거지. 그치? 무안하고 여기 체크 무안하고 노여워서 그걸 정리합니다. 자신의 요구가 매몰차게 거절당한 데 대한 심리. 됐죠? 다시는 내 따위에게 애거를 하나 봐라 하고 중얼중얼 뇌까리며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요. 문단 정리.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하는 나와 달리 간호원은 어머니의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김. 했죠? 그 다음 아직도 빨래를 덜 깨켰는지 허공에서 규칙적인 손놀림을 계속하던 그런 엄마는 어머니의 손이 벼랑간 나를 향해 두 손바닥을 보이며 방어의 자세를 취합니다. 거기 중요한 거 나와요. 방어의 자세. 자, 그때 이거 잘 체크해놔요. 푸른 귀기가 돌던 두 눈이 극단적 공포로 튀어나올 듯이 확대가 됐습니다. 뭔가 무서운 거야. 그치? 왜 그래 엄마? 거기다 주셔놔요. 나는 덩달아 무서움에 떨며 어머니에게로 달려갔어. 어머니의 팔이 내 목을 감으며 용을 쓰는 바람에 나는 숨이 콱 막혔어. 굉장한 힘이야. 여기도 박수 쳐놓고 숨이 막혀서 허덕이는 나의 귓전에 지옥의 목소리처럼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여요. 그놈이 또 왔다. 여기 그놈 또 체크하고 하느님 앞소사 그놈이 또 왔어. 어머니는 아직도 한 손으로는 방어의 태세를 취한 채 문 쪽을 보고 있었어요. 나는 혹시 내 뒤에 누가 따라왔는가 해서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어. 얼마나 무섭을까. 그치? 순간 머리끝이 쭈뼛했어요. 뭐예요? 나도 공포심이 생긴 거죠. 여기는 따로 줄쳐서 쓰세요. 어머니의 이상 행동으로 인한 나의 공포심. 어머니의 이상 행동으로 인한 나의 공포심. 됐어요? 물론 뒤에 나오긴 하지만 엄마가 예전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잖아. 그 과거의 상황으로 다시 가서. 그치? 그래서 여기 방어의 자세라는 거는요. 거기 묶어서 쓰죠. 이 방어의 자세라는 거는 거기다 쓰세요. 인민군 군관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썼어요. 인민군 군관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의 자세를 취한 거고, 푸른 귀기가 돌던 두 눈이 극단적 공포로 튀어나올 듯이 확대된 건 거기다 쓰세요. 어머니의 눈앞에 극도로 고통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극도로 고통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자, 그리고 굉장한 힘으로. 자, 이 굉장한 힘은 누굴 위해서? 그치, 아들을 위해서. 거기다 쓰죠. 환각 속에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모습.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그놈은, 그치, 거기다 쓰세요. 아들을 죽인 인민군 군관.
아들을 죽인 인민군 군관.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는 나는 엄마가 무서운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봅시다. 엄마, 무서움증이 큰 힘이 돼요. 나는 어머니의 팔에서 벗어났어요. 어머니는 아기처럼 무서운 형상을 하고 와들와들 떨면서 문 쪽을 보고 있어요. 문 쪽 체크합니다. 환각 속에서 어머니를 공포에 떨게 하는 대상이 있는 쪽. 됐죠? 문 쪽엔 아무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혼신의 힘으로 누군가와 대결을 하고 있었어요. 자, 순간 나는 저승의 사자가 어머니를 데리러 와 거기 버티고 서 있는 게 어머니에게만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만큼 무서운 거지, 그치? 거기 묶어서 쓰세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본 것은 군관이지만 아직 이를 모르는 나는 저승사자일 것으로 생각. 그 다음,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무서워서 감히 그쪽으로 발을 옮길 수도 없었다. 여기 묶으셔서 극심한 공포심, 두려움, 극심한 공포심, 두려움. 그러니 누구한테 구원을 요청할 가망도 없었다. 86의 노인의 병실을 저승의 사자가 넘보는 건 당연했다. 오늘의 수술 환자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종합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 중에서도 어머니는 최고령일지도 모른다. 자, 그만큼 여기서 또부터 묵죠. 그만큼 분별이 있는 저승의 사자라면 앙탈을 해 받대자일 것 같았다. 나는 이미 저승의 사자한테 어머니를 내줄 각오를 하고 있었다. 자, 거기 묶으셔서 고령인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 됐죠? 86이면 누가 감히 천수를 못 누렸다 하겠느냐. 천수 알죠? 하늘이 준 운명, 수명, 타고난 수명 뭐 이런 의미야. 다만 몸에 큰 칼자국을 내고 거기서 나는 선혈, 그 핏자국이 마르기도 전에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죠? 큰 수술 받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뭐 이런 의미야. 큰 수술 받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끌고 가려는 게 괘씸하지만 세상 죽음치고 그 정도의 여한도 그 정도의 남은 한도 자식에게 안 남기는 죽음이 어디 있겠느냐. 그 다음 각오는 하고 있으니 제발 내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이지만 말게 해다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돌아가시더라도 어머니가 극한의 공포를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예요. 돌아가시더라도 어머니가 극한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 100살을 살다 죽어도 죽기는 싫은 게 인간의 상정이라면, 인간의 보통의 그런 감정이라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모습, 여기서 내 모습은 누구야? 저승사자 얘기하는 거지? 내 모습만을 드러내지 않는 게 저승의 사자된 도리어 유일한 자비가 아니더냐? 사라져라 제발 허이허이 하고 생각하는 거야. 누가? 내가. 왜? 나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뭘 보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이해되죠? 요게 이제 시점의 특징이지.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짜잔. 나는 어머니의 그런 참혹한 공포를 차마는 두고 볼 수 없어서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었어요. 그놈이 내 눈에까지 보이는 일이 일어날까봐 더더욱 겁이 났어. 그러나 그는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했어요. 자, 이건 뭐냐? 내가 혼자 착각하는 거야. 거기다 쓰세요. 저승사자가 어머니를 데려가기 위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여김. 나의 착각이죠. 나의 착각. 저승사자가 어머니를 데려가기 위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여김. 나의 착각. 자, 어머니의 부릅뜬 눈동자의 초점거리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맙소사, 나 혼자 어머니 임종을 지키게 되다니 라고 내가 생각한 거야. 여기까지 나의 착각이었죠. 자, 보기 정리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져서 곧 돌아가실 것이라고 생각함. 됐죠? 그랬는데, 자, 그 다음 그놈 또 왔다. 뭐라고 있냐? 너희 오래비 숨겨야지. 어서.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오빠가 어디 있다고 숨겨. 아, 그럼 너희 오래비 벌써 잡아가냐. 엄마 제발.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어요. 왜? 아들을 찾으려고 거기 줄치고 아들을 찾기 위해서. 됐어요? 자, 그러다가 붕대 감긴 자기의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여.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꼼짝 마라. 다 내가 당할 테니 거기 줄치세요. 묶어서 쓰세요. 어머니는 환각 속에서 자신의 다리를 아들로 여기고 있음. 됐죠?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신용을 했어요.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엄호하면서 어머니의 적은, 이 어머니의 적은 누구겠어? 그치, 그 군관이겠죠. 그거 체크합니다. 어머니의 적은요, 아들을 죽인, 거기다 쓰세요. 아들을 죽인 인민군 군관. 어머니의 적은 저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군관 동무, 군관 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이미 그 상황으로 돌아가 있는 거죠, 엄마는. 그치? 자, 요거는요, 엄마가 그 군관한테 뻥치는 거지. 자, 그래서 군관이 아들을 찾고 있는 그 상황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엄마의 말로. 자, 거기 체크. 군관이 아들을 찾으려 함. 거기다 체크. 군관이 아들을 찾으려고 함. 어머니의 눈에 푸른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비굴하게 행동하는 거지. 그치? 거기 묶으셔서 아들을 지키기 위한 비굴한 행동. 아들을 지키기 위한 비굴한 행동. 됐죠? 자, 그 다음부터 나는 여기서부터 묶으세요.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린 거야. 무엇이야. 거기 무엇만 동그라미 쳐서 다시 써봐. 아들을 죽인 군관. 됐죠?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의 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 여기까지 묶으세요. 거기 묶은 부분 쓰세요. 어머니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거두러 오는 저승사자보다 아들의 목숨을 빼앗으러 오는 군관이 훨씬 더 공포스러운 존재라는 의미. 이해되죠? 어머니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거두러 오는 저승사자보다 아들의 목숨을 빼앗으러 오는 군관이 훨씬 더 공포스러운 존재라는 의미. 자, 어머니는 그 다리를 어디다 숨기려는지 몸부림쳤습니다. 이건 뭐야? 그치, 거기다 쓰세요. 군관으로부터 아들을 지키려는 의도. 군관으로부터 아들을 지키려는 의도. 그러나 어머니의 다리는 요지부동이다. 움직이겠니? 자, 군관 나으리.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 군관 나으리.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 절체절명 알죠? 거기 체크. 군관에게 아들이 발각될 위기. 쓰세요. 군관에게 아들이 발각될 위기. 어머니에게 육박해 오고 있음을 난들 어쩌랴. 자, 그 다음부터 목적. 공포와 아직도 한가닥 기대를 건 피굴이 어머니 얼굴을 뒤죽박죽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선 구슬 같은 땀이 송골송골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여기까지. 아이고, 거기 묶어서 씁니다. 어머니의 외양묘사. 겉모습이죠. 어머니의 외양묘사하고 화살표. 절박한 심리 제시. 어머니의 외양묘사. 절박한 심리 제시. 됐죠? 가엾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몹쓸 일을 2번 겪게 하시다니. 점점점 묶어서 씁니다. 과거에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게 되었고 현재 그 일을 다시 환각으로 겪게 됨. 얼마나 힘들까, 그치? 과거에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게 되었고 현재 그 일을 다시 환각으로 겪게 된. 쓰셨어요? 자, 다음. 어머니 이러시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는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면서 울부짖었어.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거기 묻죠.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나를 검부러기처럼, 그냥 부스러기처럼, 나뭇가지, 뭐 마른 풀, 낙엽 부스러기처럼 이런 의미야. 가볍게 털어내며 격렬하게 몸부림쳤어. 예, 할매가. 자, 거기 묶어서 쓰세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는 모습. 아들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는 모습. 안 된다, 안 돼, 이놈, 안 돼, 니도 사람이뇨, 이놈. 야, 여기 중요한 거 나온다. 뭐냐, 여기 이놈이라고 하잖아요.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으리. 기억나죠? 앞에서 나으리 선생님. 이게 다 높여서 부른 말이거든요. 나으리 선생님에서 이놈으로 바뀌었어요. 그쵸? 호칭 변화거든요. 호칭 변화. 거기 체크하시고. 나으리 선생님에서 이놈으로. 호칭 변화. 호칭 변화에 담긴 심리. 호칭 변화에 담긴 심리. 분노. 알죠? 분노. 적개심. 분노. 적개심. 됐죠? 안 된다 이놈! 한번 소리치는 거죠.
나는 벽까지 떠다니는 채 와들와들 떨면서 점점 심해가는 어머니의 광난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몸에서 수술한 다리만 빼고 온몸이 노안 파도처럼 출렁였다. 그래서 더욱 그 다리는 어머니의 몸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였다. 자, 나는 어머니의 그 다리와 아들과의 동일시가 나한테까지 올마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웠다. 그 어머니의 다리가 진짜 죽은 오빠처럼 느껴질 만큼 무서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어머니의 다리가 죽은 오빠로 느껴질 만큼 무서웠다. 됐죠? 그리고 거기까지 묶어서 문단 정리.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죽던 그 상황에 대한 환각으로 몸부림침.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죽던 상황에 대한 환각으로 몸부림침. 안 된다 이놈이라는 호통과 군관 나으리, 군관 선생님, 군관 동무. 요거는요 거기 묶어서 쓰세요. 공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존대하는 호칭 사용. 공간의 환심 사기 위해 존대하는 호칭 사용. 자, 이런 아부를 번갈아 하며 몸부림치는 서술에 마침내 링거줄이 주사바늘에서 빠져버렸어. 자, 혈관에, 여기서부터 또 묶어요. 혈관에 꽂힌 채 주사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물들였어요. 더 무섭겠네. 그쵸? 어머니의 광난. 그걸 묶으시고, 어머니의 광난.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난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놈 계속 거라 이놈 나도 죽이고 가거라 이놈. 눈앞에서 아들의 죽음을 또 보니 얼마나 분노가 대단하겠어요. 그쵸? 거기 묶으시고 어머니의 분노. 됐죠? 어머니는 여기서부터 묶으세요.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를 갈았어요. 틀니를 빼놓아서 잇몸만으로 이를 가는 신용을 하는 게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나 말고 누가 또 본 사람이 있을까. 그만큼 엄마가 처절했단 얘기죠. 이게 꿈이었으면 어머니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기성을 지르며 머리카락을 부득부득 쥐어뜯다가 오줌을 받아내는 호수도 다 뜯어버렸다. 아휴, 됐어요? 거기까지 묶으시고요. 뭘 쓰시느냐? 이게 전쟁으로 인한 한이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전쟁으로 인한 어머니의 한. 전쟁으로 인한 어머니의 한이고요. 화살표하고 쓰세요. 어머니의 처절한 모습을 통한 전쟁의 비극성 강조. 어머니의 처절한 모습을 통한 전쟁의 비극성 강조. 됐죠? 피비린내가 내 정신을 혼미케 했다. 퍼뜩 정신이 나서 구원을 청하려 나가는데, 자, 어머니의 기성이 바깥에까지 들렸던지 간호원이 뛰어왔다. 뒤미쳐 나이 지긋한 수간호원도 달려왔다. 어머니의 몸에 부착했던 의료기구들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선 여러 사람들의 힘이 필요했다. 엄마가 그만큼 지금 환각 속에서 장난 아니었다는 거지. 어머니는 힘이 장사였다. 내가 수간호원과 다른 간호원과 함께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누르는 동안 담당 간호원이 어머니가 뽑아낸 것들을 다시 삽입했다. 링거는 숫제 발등으로 옮겨 꽂았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나는 수간호원이 원망스럽게 말했다. 너무 심려 마세요. 흔하진 않지만 이런 특이 체질이 아주 드문 것도 아니니까요. 곧 나아지실 겁니다. 수간호원도 사실 그냥 특이 체질인 거예요. 대수롭지 않아요. 라고 그냥 넘기는 거죠. 자, 수간호원이 나를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의 악몽, 거기 악몽 체크합니다. 악몽 거기 씁니다. 환각으로 되살아난 전쟁 당시의 처절한 기억. 환각으로 되살아난 전쟁 당시의 처절한 기억. 자, 어머니의 악몽이 특이 체질 탓이라고 하긴 타인의 꿈에 대해 누가 감히 안다고 할 수 있으랴.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라는 발악으로 변한 어머니의 몸부림은 지칠 줄 몰랐다. 수간호원이 간호사에게 지시해서 침대 양쪽 난간을 올리고 끈을 가져다가 어머니의 사지를 꽁꽁 묶게 했다. 따님된 마음에 좀 안 됐다 싶으셔도 참으세요. 이런 경우는 이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지를 묶어서 못 움직이게 해야 된다 이 뜻이죠. 이제 안심하고 눈 좀 붙이세요. 지레 병나시겠어요. 곧 정상으로 돌아오실 테니 염려 마시고 점점점. 자, 여기까지 정리. 환각으로 몸부림치던 어머니는 결국 침대에 묶이게 됨. 됐죠? 환각으로 몸부림치던 어머니 결국 침대에 묶임. 그들은 어머니를 묶어놓고 나를 위로하고 병실을 나갔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신쉬는 채 보조 침대 상반신을 꺾었다. 자,
그러나 웬걸 원한 맺힌 맹수처럼 우르릉대는 어머니가 에잇하고 한번 기압을 넣자 사지를 묶은 끈은 우지지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풀리기도 했다. 무섭네. 자, 거기 묶으시고 이 견은 결국 뭐야? 그만큼 엄마의 한이 크단 얘기죠. 자, 거기 있습니다. 어머니는 환각 속에서 자식을 빼앗아간 전쟁과 맞서고 있음. 어머니는 환각 속에서 자식을 빼앗아간 전쟁과 맞서고 있음. 어머니는 다시 길길이 뛰기 시작했어요. 참으로 불가사의한 괴력이었습니다. 목소리도 뜻이 통하는 말이 아니라 원한에 울부짖음 독한 악담이 섞인 소름 끼치는 기성이었어. 조금도 과장 없이 간장을 도려내는 아픔. 자, 그와 함께 내 속에서도 불가사의한 괴력이 솟았어요. 거기 묶으시고요. 어머니의 아픔에 동화된 거죠. 동화. 됐죠? 나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에게 돌진했어요. 다시는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거기 쓰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썼어요.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먹었어요. 이건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이다. 거기 줄치시고. 왜? 우리만 겪었으니까. 그치? 거기 묶어서 써요. 혈육을 잃은 아픔을 공유한 모녀만이 간직한 한. 나는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눌렀다. 왜?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한 행위야. 엄마 때리는 거 아니야. 여기 묶어서 써.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한 행위. 온몸으로 타고 앉다시피 했어. 자, 어머니의 경련처럼 괴로운 출렁임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러니까 엄마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꼈다는 뜻이야.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거나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 자,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나를 타고 앉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전심전력으로 온몸 온마음으로 대결을 해도 어머니의 힘과는 막상막하여서 내 힘이 위태로워질 때마다, 이 힘이 밀릴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뺨을 쳤어. 엄마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처음으로 엄마의 뺨을 치고, 자, 그리고 내 손이 저지른 그런 폐륜, 엄마의 뺨을 때렸기 때문에 연결. 경악해서 두 번째는 더욱 세차게 어머니의 뺨이 솟아오른 내 손자국을 보고 이것은, 거기 묶으시고, 이것은 악몽 속 아니면 지옥일 거라는 일종의 비현실감. 거기 묶으시고, 현실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극한적 상황이라는 의미. 됐어요? 현실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극한적 상황이라는 의미. 폐륜을 서슴없이 보태게 했어요. 어머니의 힘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어머니의 얼굴이었어요. 자, 어머니의 얼굴 체크하고 씁니다. 전쟁의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난 모습. 전쟁의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난 모습 하고 화살표. 내면의 깊은 상처가 얼굴에 드러남. 내면의 깊은 상처가 얼굴에 드러남. 그건 내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다. 자, 이제 나는 어머니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 거기 묶으시고 거기다 쓰세요. 나의 내면에 잠재된 과거에 대한 슬픔과 공포와 맞성. 나의 내면에 잠재된 과거에 대한 슬픔과 공포와 맞성. 자, 여기까지 끊고 문단 정리해요. 나는 다시 몸부림치는 어머니에 직접 맞서서 대응함. 나는 다시 몸부림치는 어머니에 직접 맞서서 대응함.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중략 갑니다. 중략. 거기 한국전쟁 당시에 나의 오빠는 인민군 알죠? 북한의 군인. 근데 자, 인민군 추하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의용군에 지원했다가 심신이 피폐해져서 도망쳤어요. 나의 가족은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 보냈던 산꼭대기 거기에 가서 숨어 지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발각이 돼서 결국 총 맞아서 죽었어. 그 내용이 이제 생략돼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여기가 이제 결말 부분입니다. 결말. 그죠? 자, 마치가 깨어날 때 부린 난동으로 어머니는 어찌나 많은 힘을 소모하였는지 그 후 오랫동안 탈진 상태가 계속됐어요. 자, 부피도 무게도 호흡도 없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지. 무슨 말인지 알죠? 꼭 죽어있는 것처럼. 생명이 붙어있다는 기미 없이, 뭐 이런 의미야. 자, 생명이 붙어있다는 기미 없이 불면 날아갈 듯 한 장의 백지장이 되어서 누워있었는데 간혹 문병을 와주는 친척이나 친구 보기에도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였던지 모두 심각하게 고개를 저었어. 자, 그들 중에는 여기서부터 어머니가 아예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서슴지 않고 장례 절차 얘기를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상갓집에 온 줄 착각하는지 천수를 들이셨으니 너무 서로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는 이도 있었고 우리 역시 그런 그들을 말리거나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어. 별로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죠. 거기까지 묶어서 쓰세요. 문병객들과 가족들은 어머니의 죽음은 이미 정해진 일로 받아들임. 됐어요? 문병객들과 가족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이미 정해진 일로 받아들임. 한두 숟갈 유동식을 받아 넘긴다든가 주삿바늘을 찌를 때 찡그리는 것 위에 왜 어머니에게 의식이 남아있다는 표시는 참으로 미미했다. 미미하다는 말은 아주 작았다. 보잘것없었다. 뭐 이런 의미. 자, 여기까지 끊고 어머니의 생기가 미약해짐. 어머니의 생기가 미약해짐. 어느 날 문병을 와준 내 친구도 어머니의 이런 어머니를 일별하더니 한번 이렇게 쭉 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어. 수인은 장만해 놨느냐. 그 송장에 그 입히는 옷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뭐 그런 끔찍한 걸 뭐 미리 장만을 하니 라고 얘기를 해. 거기 끔찍한 걸 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치? 거기 묶어서 쓰세요. 수위에 대한 부정적 태도 제시. 수위에 대한 부정적 태도 제시. 얘 좀 봐. 그럼 묘지 그런 것도 미리 장만하는 거니? 얘 좀 봐. 그것도 아닌데 넌 하여튼 알아줘야 돼. 뭘? 너 나이롱 딸인 거 말이야. 나이롱. 여기서 뭐 나일론이라는 의미인데 가짜라는 그런 이 나이롱이라는 게 가짜라는 그런 비유적 의미예요. 가짜라는 비유로 가짜 딸 뭐 이런 의미. 그래 나이롱 딸 이런 엉터리. 아들도 없는데 딸까지 이런 순 엉터리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후를 네가 준비해놔야 되지 않냐 라고 지적을 해준 거지. 그치? 나는 내가 나일론에다 순 엉터리인 건 상관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선 좀 안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엄마가 묻힐 곳도 없다라고 인식되는 게 기분이 안 좋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변명할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고향에 선영이 있지 않니? 선영 나와 있어. 조상들 그 왜 선지 뭐 이런데 조상들의 무덤. 자 그랬더니 고향이 어디냐 라고 했더니 개성 쪽 개풍군이야. 개성 어디야? 북한이죠. 야 거기 있는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기 묶으시고 분단이 고착화된 거기 묶어서 쓰세요. 분단이 고착화된 현실에 따른 인식. 분단이 고착화된 현실에 따른 인식. 그래도라니 변명치고 너무 부차스럽다 얘. 이북에 북한에 두고 온 그런 논밭 저당 잡고 돈 꺼달렐라. 입이 험한 친구는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그게 아니라 일종의 묵계 같은 거지. 어머니는 비록 살아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은 어머님이 선영 곁에 누우시길 바라실 거 아니냐.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 내가 뻔히 알면서. 자 거기 묶으시고 분단된 상황이므로 쓰세요. 분단된 상황이므로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해도 고향에 묻히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이해되죠? 자 그걸 알면서 어떻게 딴 데다 묘지를 사놓냐. 그야 막상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을 건 없잖냐. 거기 묶으시고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굳이 고향에 묻히지 못함을 확인시켜 드릴 필요는 없다는 인식. 이해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굳이 고향에 묻히지 못함을 확인시켜 드릴 필요는 없다는 인식. 됐죠? 묘지란 어차피 사후의 집이니까. 자, 여기까지 끊고 문단 정리. 어머니의 묘지 마련에 대한 나와 친구의 견해 차이. 자 근데 이때 엄마가 눈을 뻥 뜬 거야. 백지짝 같은 모습과는 딴판으로 또렷하고 생기 있는 눈인 거지. 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애구머니나 비명을 지르며 내 옷소매에 매달렸어. 깜짝 놀란 거죠. 호수개미 이게 나예요. 호수개미 나 좀 보자. 엄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어요.
자, 그리고 엄마가 얘기해요. 네, 어머니 하고 나는 어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엄마가 내 손을 잡고요. 자, 알맞은 온기와 악력, 손의 힘. 자, 이거 체크하시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살아있는 사람의 생기, 살아있는 사람의 생기. 나를 놀라게도 서럽게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뭐래냐?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거기 묶어서 씁니다. 사후에 땅에 매장되는 것을 원치 않음. 사후에 땅에 매장되는 것을 원치 않음.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엄마가 평상시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했다. 그렇잖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고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괜히 잘 들어뒀다 어김없이 시행하도록 해라. 나 죽거들랑 내가 너희 오라비한테 해준 것처럼 해다오. 이게 뭐냐? 거기 묶어서 사후에 시신을 화장해서 뼈가루를 고향 땅을 향해 날려주기를 바람. 씁니다. 사후에 시신을 화장해서 뼈가루를 고향 땅을 향해서 날려주기를 바람.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다오.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다. 왜? 전쟁 때 혈육을 잃고 그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건 너밖에 없으니까 너만 그렇게 해줄 수 있다. 이러는 거죠.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아니, 있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게 첫 번째, 엄마의 말뚝 첫 번째에 나오는 내용인데, 엄마가 좀 트인 사람이야. 거기다 써. 자식에게 신식 교육을 시키려는 의지로, 엄마가 혼자 자식 데리고 오거든. 자식에게 신식 교육을 시키려는 의지로 고향을 떠나올 때, 자식에게 신식 교육을 시키려는 의지로 고향을 떠나올 때처럼 강한 줏대 고집이 있었다. 이런 느낌 됐죠? 거기까지 끊고 정리. 자, 정신이 돌아온 뒤 나에게 유언을 하는 어머니. 정신이 돌아온 뒤 나에게 유언하는 어머니. 오빠의 시신은 처음에 무학재 고개 넘어 벌판의 반머리에 가매장했어. 행여 병사자 취급하듯 형식과 절차 없는 그런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냘픈 힘만으론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 서울이 수복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죠. 전쟁 중이었다는 거지, 그치? 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왔어.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줘야 한다며 공동묘지라도 이장할 걸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러나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었는데, 거기 어머니의 죄의식이죠. 거기 줄치세요. 눈앞에서 죽어간 아들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눈앞에서 죽어간 아들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어머니의 죄의식.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 떨어졌으려만 그런 기세 속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 있어 종당 결국 옳게도 순종하고 말았다.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화장에 대해서. 거기 쓰세요. 오빠의 시신을 화장했다는 얘기예요. 오빠의 시신 화장.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고요. 우린 묵묵히 뒤따라갔어요.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어요. 거기에서 북한 쪽이 보이거든요. 거기 묶어서 써요. 오빠의 뼈가루를 고향 쪽으로 날리기 위해서. 오빠의 뼈가루를 고향 쪽으로 날리기 위해서. 자, 그리고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그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 한 줌의 먼지가 뭐야? 오빠의 뼈가루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오빠의 뼈가루 훨훨 날렸어요. 개풍궁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어. 어머니의 모습엔 줄치죠. 운명에 순종하고 하늘 지그시 품고 사귀는, 거기 줄치시고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가져온 비참한 운명에 순응하는,
비참한 운명에 순응하는 그런 약한 다소곳한 여자는 없더라. 자, 그 다음 어떤 사람이더냐? 방금 거기 체크. 방금 출전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엄마는 되게 강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야. 거기 묶어서 쓰세요. 남북 분단과 그것이 가져온 개인의 비극을 극복하려는 어머니의 강한 의지. 남북 분단과 그것이 가져온 개인의 비극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강한 의지. 됐죠?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은 뭐겠어요? 쓰세요.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비극.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비극. 자, 이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어.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야.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거지. 여기까지 끊고 문단 정리. 어머니가 오빠의 뼈가루를 북녘을 향해 날림.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그게 뭐냐? 뼈가루를 또 고향 보이는 그곳에서 날리란다. 이 얘기인 거예요. 거기 묶어서 쓸 수 있죠? 고향이 보이는 강화도의 바닷가에서 뼈가루를 바람에 날리는 것. 쓰세요. 자,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거기 묶으시고 쓰세요. 분단이 가져온 비극과 정면으로 맞서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 분단이 가져온 비극과 정면으로 맞서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 됐죠? 그 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시키는 거, 무력화시키는 그 길은 정녕 그 집밖에 없는가? 아직까지 분단돼 있으니까. 그치?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집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질어졌다. 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자, 이거 뭐냐? 어머니의 유언을 따를 수밖에 없다. 거기 묶어서 씁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됐죠? 자,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거기 투병 중 체크합니다. 두 가지 써요. 첫 번째, 어머니가 다리 부상 후 큰 수술을 받고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 어머니가 다리 부상 후 큰 수술을 받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임을 의미. 요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분단이 극복되지 않는 한 어머니의 정신적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분단이 극복되지 않는 한 어머니의 정신적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마지막 문단 정리합니다. 나에게 미안해하며 유언을 실행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는 어머니. 그래서 결국 이런 어머니의 비극은 이 시대의 절대적인 아픔임을 나도 깨닫게 되는 거죠. 됐어요? 거기 마지막 문단 정리. 나에게 미안해하며 유언을 실행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는 어머니. 거기까지 정리하셨죠? 그리고 학습활동 넘어가기 전에 사실 이 엄마의 말뚝이라는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상징적 의미의 소재가 있는데요. 요게 3편까지 있잖아요. 연작 소설이라서 요 제목인 엄마의 말뚝이라는 그 말뚝의 의미인데 요거는 꼭 알아두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한 다음에 학습 활동 문제를 통해서 마무리 할게요. 거기 하나만. 연작 소설 전체. 얘는 꼭 알아두세요. 연작 소설 전체에서의 말뚝. 전체에서의 말뚝의 의미. 그래서 1편, 그 다음에 1편, 2편, 그리고 3편 각각 달라요. 일단 1편부터 먼저 씁시다. 1편에서는요
서울에서 터전을 잡고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어머니의 집념과 강한 의지. 이게 말뚝의 상징적 의미야. 1편. 서울에서 터전을 잡고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어머니의 집념과 강한 의지.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잘 알아두셔야겠죠? 우리가 2편이 나오니까. 사실 1편이 문제로는 더 많이 나오는데. 2편 볼게요. 2편에 쓰세요. 엄마의 가슴에 박힌 상처와 한. 엄마의 가슴에 박힌 상처와 한 하고 화살표. 한국전쟁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한. 됐어요? 그 다음 3편. 3편에서의 말뚝의 의미는 엄마가 깨우쳐준 끈질긴 생명의식, 나의 기념비, 나의 기념비를 의미. 3편 엄마가 깨우쳐준 끈질긴 생명의식, 나의 기념비 의미.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었어요. 마지막으로 학습 활동 정리하며 빨리빨리 끝내줘. 자, 넘기셔서 자, 이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거 정리합시다. 1번 내용학습. 엄마의 행위와 이에 대한 나의 반응. 엄마의 행위부터 정리. 환각 상태에서 아들을 죽인 인민군 군관을 보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침. 이 행위에 대한 나의 반응. 그리고 자,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이것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머니의 당부를 듣고 유언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그 짓 했죠? 이 그 짓. 이 그 짓 중요합니다. 정리하세요. 이 소설이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이 소설은 한국전쟁과 남북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 치유되지 못한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고통이 된 분단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3번. 자, 요것들을 바탕으로 엄마가 지닌 상처는 뭐겠니? 자, 정리. 한국전쟁 중 비극적으로 혈육을 잃은 아픔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가시지 않고 있다. 됐죠? 자, 그 다음 2번 내용학습. 자, 이 소설의 시점을 파악하고 효과 정리하는 겁니다. 시점 기억나시죠?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거기 정리하세요. 소설 속의 주인공 나가 자신의 심리와 어머니를 관찰하면서 생각한 점을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그냥 1인칭 주인공 시점만 쓰지 말고 특성을 쓰세요. 소설 속의 주인공 나가 그냥 1인칭만 썼다 딱 걸렸죠. 그다 써요. 자, 소설 속의 주인공 나가 자신의 심리와 어머니를 관찰하면서 생각한 점을 서술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됐죠? 그 다음 효과 정리합니다. 전쟁 중에 혈육을 잃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그 아픔과 마주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 전쟁의 상처와 비인간성을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정리했던 자, 엄마의 말뚝 전체 이야기를 요약해 놓은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목의 의미 해석해 보는 거. 얘는 꼭 나오거든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1, 2, 3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것에 대한 예 정리합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쓸 거예요. 첫 번째, 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낸 어머니의 의지. 됐죠? 두 번째,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와서 정착한 삶의 터전. 세 번째,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 어머니 가슴에 맺힌 한. 네 번째, 죽어서라도 분단이라는 비극적 현실과 맞서려는 어머니의 의지.
다 쓰셨어요. 자, 그러면 뒷장 넘어가셔서, 자, 요 1, 2, 3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내 생각 정리하는 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점과 그 이유는 쓰실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의 해석평가 적절한 근거는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 소설에 대한 평가를 정리해보고 비교 평가하는 건데 요거를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뭐 인물, 배경, 구성, 서술, 주제 면에서 평가하는 기준 요거를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뭐 각자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시면 이 소설의 광고지 찾아보는 건데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광고지 만드는 건데 뭐 딴 거 없고 거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모든 광고지 평가할 때 가장 핵심 요소가 주제, 그 다음에 특징, 적절한 표현 방법 요거 기준으로 평가해 보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 뒷장 넘어가셔서 269쪽 왜 안 가니? 자, 여기 정리합니다. 자, 그 사람의 손을 보면에서는요, 마음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구두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즉 저마다 자신만의 빛나는 가치를 지닌 사람들의 모습으로 제시하는 거. 엄마 그리고 나 결국 그치 한국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한을 지닌 그런 대표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자신의 감상, 해석, 평가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해석해보란 얘기고 각각을 존중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이런 주제들은 자기가 찾아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